네, 안녕하세요. 그로스파이낸스 최정원입니다. 네, 월간 그로스파이낸스 2026년 7월호 14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재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우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3단계가 필요하다는 이미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식별, 그 다음에, 이 식별된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계량화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계량화된 리스크를 실제로 리스크 대응하는 액션 플랜으로 한번 계획해 보는 거. 네, 그래서 이 리스크가 터진다면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짤 것이냐, 요렇게 이제 3단계로 대응을 하는 게 기본적인 리스크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나리오 플래닝을 할 건데, 이 시나리오 플래닝은 이 리스크 시나리오 계량화 측면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리스크가 생겼을 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원래 우리가 사업 목표상으로는 한 1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뭐 예를 들면 계획하고 있었는데, 리스크 시나리오가 생기면 1.5%까지 떨어진다. 뭐 이 비관한으로 갔을 때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13%가 1.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뭐 20%, 3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 것이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일 것이냐를 체크해 보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손익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손익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자금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금이, 우리가 지금 런웨이 상태에 막 들어와 있는데, 이, 런웨이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런웨이가 더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를 측정해보고 계량화해보고 이런 관점들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리스크 시나리오 플래닝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우는 사업 계획, 매출액, 원가 뭐 이런 비용들을 해서 순이익을 달성한다. 이제 정상적 사업 계획을 일단 세워놓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넣어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뭐 매출액이 사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원가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을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사업에 대한 리스크들이 뭐가 있는지, 뭐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경쟁이 심화돼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 위험.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실제로 이러신 경우들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B2B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우리가 한 벤더에 되게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 벤더가 잘못되면 우리 회사도 잘못된다.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해당 벤더가 뭐 매출을 잘하더라도 우리한테 돈을 늦게 주거나 해당 벤더가 오히려 뭐 재무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돈을 못 주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신용 위험 같은 것들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이렇다면 그런 이제 자재 가격 변동, 환율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우리 회사가 조달한 차입금이 많다라고 하면 금리 변동 같은 것들도 실제 단기 순이익에서는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또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금 측면에서도 이런 외부 시장, 금융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빠졌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이제 체크해 보는 게 키포인트인데, 자, 나빠졌을 때라는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아주 먼 얘기긴 하지만 뭐 IMF, 네, 그다음에 08년도 서브프라임 아니면 뭐 최근에 환율 변동이나 금리 변동 좀 심하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더 안 좋게 보거나 아니면 그때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정상 상황 대비 이렇게 나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네, 과정을 리스크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가 되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것도 꽤 중요해요. 네,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너무 터무니없는 가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안 좋았을 때를 한번 보자. 네, 그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과정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이제 리스크 시나리오 플래닝 하는 거를 엑셀 파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손익 추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엔 매출입니다. 매출에 따라서 비용 구조가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마진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표준안, 뭐 예를 들면 3,500만 원짜리 표준안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게 만약 낙관안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매출액이 오르면 아무래도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근데 거꾸로 이거를 이제 비관한, 네, 우리가 원래는 한 7,500 정도, 네, 매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5,000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관한에 들어가도 이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 시나리오까지 가면, 진짜로 못 팔았을 때, 2천만 원까지밖에 못 팔았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시나리오 플래닝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이, 이제 뭐 1억일 때, 아니면 7천만 원일 때, 5천만 원일 때, 2천만 원일 때, 네, 요때 각각 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감도 분석 뭐 이런 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매출 변화에 따라서 이 손익이 좀 출렁출렁 거리는지 체크해 보는 거. 요게 이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속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론은 이런 게 있다를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우리가 정상 상황이 이렇게 서 있는데 우리는 정상 상황이 7,100만 원 팔고 한 600만 원 정도 남긴 정상 상황이고 영업이익이 10% 나오는 게 정상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넣어봐서 실제로 이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또 방법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실제로 넣어보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영향이 크고 어떤 것들은 영향이 그렇게 별로 없네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는 거. 네, 요 자체도 중요한 리스크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똑같은 시나리오를 넣었을 때 다르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 구조가 바뀌어서 뭔가 바뀌었을 때 또 시나리오 넣어보면 지금은 2번 시나리오가 되게 크리티컬한데 뭐 내년에는 4번 시나리오가 크리티컬해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다시 세우고 뭔가 좀 구조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좀 시나리오 플래닝을 다시 해보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리스크 시나리오 플래닝을 해보고 또 대응책 세워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예시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회사들이 많이 겪는 거는 당연히 매출 감소겠죠. 그래서 매출 감소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 이런 기저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회사는 한 2000년쯤에 그 코로나 시절에 매출액 그때 가서 봤더니 매출액이 코로나 같은 큰 사건이 터지니까 25% 정도가 감소가 되더라. 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리스크 시나리오 만들기는 되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 아, 우리가 25%씩 떨어뜨리면 매출이 이 정도로 떨어지면 이게 매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가도 사실은 떨어집니다. 네, 원가나 직접비 계열의 변동비들은 같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요것도 줄어요. 네, 이 원가도 줄고 대신에 이제 주는 폭이 마진이 매출이 더 많으니까 네, 마진도 줄긴 하겠죠. 그래서 마진은 줄어들 거고 고정비 계열은 그렇게 많이 안 줄 겁니다. 네, 이 중에서도 줄일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별로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매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량이 적어지면 뭐 예를 들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을 이때 돌아가서 한번 다 뒤져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건비는 바로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다 줬던 것 같다. 다만 정부에서 분기당 100만 원씩 영업의 이익을 줬다. 네, 우리한테. 네, 이 100만 원씩 그 코로나 뭐 지원금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수소득으로 어느 정도는 만회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시나리오의 핵심은 꼭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도 뭐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뭐 이렇게 카운터로 네, 뭔가 다른 긍정 요인이 있으면 걔도 반영을 해보는 거죠. 네, 비용이 줄거나
뭐 지원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도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당기 순이익이 이 정도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영업 정지가 발생해서 4쿼터에 우리가 못 판다. 막 이랬을 때 그러면 이때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변동성 비용들은 거의 다 줄여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고정비는 무조건 나간다. 그랬을 때 이제 손실이 나는데 이때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에 신사업을 런칭을 했는데 해당 신사업이 그대로 다 날아갔을 때 뭐 매출이 없어지고 비용만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 해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뭐 음식업인데, 뭔가 이슈가 생겨서 뭐 영업정지를 당했다. 뭐 이런 것들도 아까랑 비슷한 시나리오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음식의 거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로 뭐 벌레가 나왔다 뭐 이러면 이제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있다면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음식점인데 뭐 화재 사고가 나서 이랬을 때는 매출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장비를 도입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도 올라갈 겁니다. 물론 자산을 사는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이거는 손익적 측면보다는 자금적 측면이 훨씬 더 네, 이펙트가 클 거예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손익 쪽에서도 이렇게 이펙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의 손실로 우리가 뭐 보상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발생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평가한 다음에 요거를 모아보면 네,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제일 크리티컬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출 중단, 네, 요 시나리오가 되게 컸었네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마이너스 11%까지 간다고? 이거는 조금 심각한데 우리가 내년도에 뭔가 차입을 연장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이제 그 걱정이 생기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걱정을 미리 만드는 거는 뭐 단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제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것들, 네, 뭐 이게 사실 이제 영업 중단이니까 뭐 크게 뭐가 없겠지만 뭐 공통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미리 좀 차입을 해서 그 땡겨 놓을 수 있는 자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놓고 액션 플랜으로 가는 거죠. 네, 결국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이런 액션 플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으시면 그때 가서 대응하려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된다. 당황해서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상적일 때 우리가 정상적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때 계획해 놓은 거를 일단은 계획을 세워 두시고 실제 상황이 터졌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판단을 해보시는 게 정상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리스크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스크 요인을 판단을 할 때 대표님 보는 관점 다르고 담당자 보는 관점 다르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때 각각이 한번 추정을 해보고 모여서 네 이제 진짜로 이렇게 크게 손실이 발생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대책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혼자 하시기보다는 좀 이제 구성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도 1년에 한 번씩 리스크관리위원회 같은 거를 통해서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라운드 테이블처럼 해가지고 실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이런 거 점검해보고 액션 플랜 짜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반복을 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가 안착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익만 하냐? 자금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월초 잔고가 한 8억 정도 되고, 이제 월말 잔고가 한 이제 7억 정도 남는 걸로 정상적 플랜을 짰는데, 만약에, 리스크가 생겨서 우리가 차입을 못 한다라고 하면 벌써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4쿼터에는, 다시 이제 매출이 많은 해가, 그 쿼터가 있으면 뭐 메이크업은 되겠지만, 어쨌든 요때는 버틸 플랜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아까 5억 정도, 500만 원, 네, 요 만 원이니까, 네, 500만 원 정도가 비는 거를 어떻게 때울 건지에 대해서 리스크 플랜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여기 차입 막히는 시나리오도 있겠지만 앞서서 보셨던 매출 감소, 뭐 이제 사고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자금에도 영향을 분명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금적 측면에서 좀 간당간당하신 회사들은 손익적 수준에 대한 리스크 플래닝뿐만 아니라
자금에 대해서도 리스크 플래닝을 같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셨던 이런 시나리오들을 손익 플랜뿐만 아니라 밑에 뭐 자금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리스크 시나리오 방법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측면에서 또 이제 스타트업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들이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구독제로 하시는 회사들이 일단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제로 해서 우리가 한 3년 뒤에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단 다 매출로 생각하시고 이건 돈이 다 들어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무나 자금을 하는 관점에서는 얘네들도 사실은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년 계약을 했으나 돈은 상대방이 줘야 받는 겁니다. 네,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안 주거나 조금 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실제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게 건설업이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네, 건설이 기성고로 한 4년씩 공사를 해야 되니까 4, 5년씩 하다 보니까 1년 차에 20% 달성했다고 이제 청구하고, 네, 그 다음에 뭐 2년 차에 40%, 50% 달성했다고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닝이 있는데, 이제 건설주들이 안 주는 거죠. 네, 아, 이거 30%밖에 안 되는데 왜 50%라 그래?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30%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상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런 프로젝트나 개별 사업들을 모아놓고 보면 이런 갭이 생기게 됩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매출은 이만큼 인식을 해놨는데 수금은 요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수금이 아예 깎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납기 시점을 1로 잡았는데 1보다 뒤로 가는 경우는 부지기수죠. 네, 이런저런 막 핑계로 늦게 주기도 하고 우리가 완공을 못했다고 뭐 이렇게 그 컴플레인 하면서 늦게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 기간만큼이라도 자금이 부족해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역시 스타트업들도 이제 그런 구독제 서비스나 아니면 미리 받거나 이런 기성 개념에 좀 그 들어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자금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가지 못 받는 부분, 그다음에 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리스크 수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사업 유형별로 집계를 해봤더니 이런 정도 수준의 아니면 이런 산업애들은 좀 잘 주더라. 그리고 미리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데들은 미리 땡겨 놓으시고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조상으로 좀 뒤에 받게 돼 있는데 뭐 정부기관 이런 데들은 늦게 주기만 하지 안 주진 않겠죠. 네, 근데 민간 애들은 뭐 망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케이스를 해서 약간 대손 개념처럼 아, 우리가 한 100개 하면 한 개 정도는 못 받는다고 봐야 돼.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버퍼를 좀 이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으시다면, 유동성 리스크나 자금 리스크가 있으시다면, 얘네들도 역시 리스크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스크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저희가 이 계량화를 안 하면 이 식별된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량화를 해야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을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리스크 관리는 이 식별과 계량화와 대응이 다 전체적으로 어울려져야 되겠지만 이 계량화가 없다면 이제 약간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영역을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월간 급파, 2026년 7월, 월간 급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